어젠가 그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번 조정 지금 이게 바닥을 찍은 게 바닥인지 아닌지는 요번 조정이 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봐야 될 것 같다. 그 가장 주된 이유가 거래량이 이제 튀지 않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상황을 좀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얘기 드리자마자 이 나스닥이 4% 넘게 빠졌습니다. 패턴을 보면 내려오다 멈추는 것 같더니 한번 세차게 빼고 내려오다 멈추는 것 같더니 세차게 한번 빼고로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얘가 이제 추세적으로 얘를 뚫고 내려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이한 거는 이 주식을 보면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경기 비민감주거든요. 필수 소비재거든요. 근데 빠진 게 6%나 빠졌습니다. P&G도 마찬가지고 보면 애플이나 뭐 나이키 이런 것들은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은 기술주고 인텔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섹터별로 놓고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경기 민감주 6.6 빠지고요. 경기 비민감주 6.38 빠졌어요. 그러니까 민감주나 비민감주나 동시에 대규모로 빠졌다는 게 좀 특이한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술주보다 더 빠졌죠. 미국 소비가 일정 부분 괜찮다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좀 이런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고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너도 나도 뭐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 발표들이 좀 좋지 않게 나온 것들이 좀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런 걸 감안하면서 빠진 것 같고 어제 장 끝날 때 후반부쯤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올릴 거라는 얘기를 해서 살짝 장이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끝났는데 올라가면서 이제 플러스로 끝났는데 오늘 그걸 영향을 받고 이게 오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유럽장이 좀 안 좋게 끝났거든요. 아시아장은 좀 그래도 괜찮게 버티고 있다가 유럽장이 안 좋게 끝나면서 미국장이 다시 영향을 받고 넘어가고 있는데 일단 직전에 이렇게 내려오던 패턴으로 다시 약간 넘어갔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국채 수익률이 또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위험 현상이 또 발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누군가 국채를 매집하면 가격이 내려가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3개월짜리도 같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조금 이제 오늘 매매 동향으로 놓고 보면 이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면서 이제 채권 가격이 주식 가격이 같이 떨어지는 건 좋은 패턴은 아닙니다. 금리 인상이 생각되는 과정 중에 채권 수익률이 다 국채들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안전자산 선호도 쪽으로 몰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유가도 세차게 내려갔습니다. 지금 뭐 세차게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니네요. 주가가 뭐 4%씩이나 빠졌는데 유가는 한 2.3% 정도 안 빠졌으니까 금값도 내려가고 있고 전부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내려가는 거의 특이사항은 이걸 한번 볼까요? 미국의 쿠싱 오일, 쿠싱 지역에 있는 석유 재고도 2주 연속 빠졌고요. 이거 보면 미국의 석유협회 쪽 재고도 물량이 빠졌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에너지청에서 나오는 것도 재고가 빠졌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유가는 반등해야 될 것 같은데 유가는 오히려 빠지는 강도가 세게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보도에 따르면 상황 보도, 지표 발표에 따르면 반대로 올라가야 될 것들 모든 부분들이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투심이 상당히 전 영역에서 악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면 요거는 지표 중에 이제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주택 착공인데 착공이 이제 정점 찍고 내려왔다 다시 반등을 했었는데 이 반등 강세가 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고요. 이제 그 건축 허가 부분도 정점을 찍고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표를 보면 이게 30년 모기지 관련된 모기지 그 이자율이거든요. 이자율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상당히 높죠. 5.53%인데 이거는 여기 몇 년입니까? 2007년 이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 상황까지 올라간 상황이에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주택 구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사그라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제 그 모기지를 이용해서 단독주택을 구매하는 인덱스거든요. 그 인덱스 지수가 계속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주택시장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정점을 치고 아직 그 가격이 정점을 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상황은 주택시장이 정점에 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추세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의 이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좀 잠깐 들여다보면, 이건 이제 SBS 비즈입니다. 장가희 기자께서 5월 18일에 올린 건데, 여기 밑에 보면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일단은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파월 의장이 이달 초 빅스텝 이미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파월 의장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8일, 그러니까 어제 새벽입니다. 월스트리트 주최한 모든 것의 미래 행사에서 화상연설을 했는데 경제 상황이 지금과 비슷하다면 전제를 달았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잘 떠받치면 소비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다음 FOMC에서도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논의할 것이다. 0.5죠. 이미 이거는 얘기가 됐던 거고. 다만 0.75포인트 인상, 자이언트 스텝 필요성은 선을 그었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건 기정사실이 아니라 계획일 뿐이다 라고 여지를 남겼고, 자이언트 스텝은 선을 그었고 필요성이 없다고, 그리고 빅스텝은 기정사실이 아니고 계획일 뿐이다 라고 여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강하게 발언을 하긴 하는데 시장에 충격은 덜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중립이라고 말하는 게 한 2.5%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립 수준까지 빨리 올릴 거라는 의지도 내비쳤거든요. 그러니까 2.5면은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가 1% 상단이 1%니까 2.5 상단까지 올라가려면 3번만 올리면 빅스텝을 0.5 3번만 하면 2.5 상단으로 가거든요. 2.2에서 2.5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6월, 7월, 9월인가요? 이렇게 9월, 11월, 12월 이렇게 아마 있죠. 9월께 정도 가면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건 인정하는 것 같아요. 지나가 보니 더 일찍 금리를 인상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쯤에 이미 금리를 올렸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혹은 올 초에 1월 달에 올렸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현재 미국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느냐. 강력한 소매 판매 지표 괜찮게 나왔다고 이미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고용시장 여전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미국 경제는 괜찮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긴축을 하더라도 일단 미국 경제가 일정 부분은 견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걸리는 건 여기 보면 연착륙이란 얘기를 쓰기보다는 소프트 랜딩이 아니고 소프티쉬 랜딩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흔들림이 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의 강도가 상대적으로는 약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급등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댓글에 그 내용을 다셨더라고요. 반등이 상대적으로 세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반등이 강하려면 실물 경제 지표가 실제적으로 좋게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가면서 특히 서비스 업종에서 서비스 판매나 이런 것들의 부분에 요인들이 좋게 나오고, 그게 이제 실제 실물 지표상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물가는 정점을 치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추세적으로 내려오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상황이 될 때, 그때 주가가 반영을 하면서 치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 강도가 이제 세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등 강도를 기대하기는 이른 시간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KDI 경제 동향 전망 나온 걸 잠깐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이제 KDI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요약본 중에 이 부분을 밑에 읽어드릴게요. 이미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향후 우리 경제는 대외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출 투자 여건 가운데 에너지 식료품 가격이 높은 수준 유지함에 따라 국내 인플레이션은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비를 위축시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감안하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경제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확산으로 여기 보면 이제,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크게 억제됐던 민간 소비가 향후 반등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외에 별다른 게 없습니다.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거 이외에 다른 거는 그냥 단신으로 하나 볼까요? 단신으로 한두 개 볼까요? 이거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5월 19일자인데요.
누가 올리셨냐면 신창호 선임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여기 보시면 우크라이나 느긋하고 러시아가 초조하답니다. 평화 협상이. 그러니까 이전에 전쟁 초반에는 우크라이나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상당히 안 좋으니까 평화 협상에 대해서 개인수생 얘기를 했는데, 지금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러시아는 모두 다 소진되고 우크라이나는 계속 충원이라기보다는 무기나 이런 것들이 강력화되고 인력도 아직 충분히 전투 인력도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점점 평화 협상에 대해서는 뒤로 물러나는 행태를 보이는 것 같고, 침공당한 남부 지역하고 동부 지역을 아예 탈환하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짧은 기간 안에 무엇인가 지금처럼 안 좋은, 그러니까 영토를 더 추가적으로 뺏긴 상황에서 평화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이게 일찍 끝날 일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향후에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아주 강력하게 펴서 영토 회복을 일정 부분 한 이후에나 평화협상이 진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의 평화협상에 임하지 않고 일정 부분 계속 끌고 가면 사실 서방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히려 서방 쪽에서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 이제 영토 수복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회복됐으면 이제 평화협상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서방 쪽에서 우크라이나를 등 떠밀 때나 돼서야 이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이게 동아일보 기사고요. 김기용 기자께서 5월 19일 날 올리신 건데, 빅테크 규제 중단 얘기가 나왔죠. 지난번에 어제 저 보여드렸잖아요. 금리 4.4로 인하 최초 자금 대출 5년 LPR일 경우에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중국이 상하이 봉쇄나 베이징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경제가 수축되니까 그걸 떠받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되는 게 긍정적이긴 한데, 제가 우려하는 건 이거 말고 또다시 다른 지역에서 오미크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문제가 발생할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불안정하고요. 다만 지금 상하이는 초반에 뭔가 발생했을 때 강력하게 봉쇄를 안 하고 약간 놔두고 봤다가 확 퍼지는 상황에서 전체 봉쇄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베이징은 그것 때문에 야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좀 빨리 봉쇄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상하이하고 좀 다르게. 베이징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징 상황이 좀 잘 해결이 되게 되면 빠른 시간에 다른 지역도 역시 중국에서 그 행위를 계속 하겠다. 다른 지역에서도 뭔가 발생하면 강력하게 그 지역에 대해서 봉쇄를 먼저 사전에 취해놓고 하는, 상하이처럼 좀 뒤늦게 했다가 된통 전체 봉쇄를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하는 그런 패턴을 안 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베이징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되는지. 중국의 그런 강력한 봉쇄 정책이 잘 먹히는지 상하이 때와는 다르게. 그렇다면 다음번에도 오미크론 상황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베이징 봉쇄처럼 함으로써 충격이 상대적으로 경제 충격은 덜 주면서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징 쪽 모니터링 진척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잘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